네, 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질문을 되게 사방팔방에다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원래 유튜브가 전업이 아니라 오디오 쪽 관련돼 있는 컨설팅이 제 주 업무다 보니까 보통은 제가 이런 거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을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 글에 모두 다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같은 거에 답변 드리고 싶은데 질문 같은 거 답변 드릴 때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데가 있어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커뮤니티에 쭉 내려가시면 질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뷰 요청하는 곳과 질문하는 곳이 그 커뮤니티 밑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리뷰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특히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꼭 그쪽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냥 다른 데다가 막 계속 붙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벌써 막 동영상이 막 100개가 넘게가 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제가 다 둘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최근에 했던 그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 중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안 했지만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16비트로 되어 있는 그 오디오 파일을 24비트로 업스케일링하는 또는 저품질로 되어 있는 거를 고품질로 업스케일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면 음질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릴게요. 답변은요. 소리가 업스케일링 하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원음하고 달라지는 거지 원음보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들 FHD 화면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갖다가 4K 모니터나 4K TV에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가상으로 업스케일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0으로 되어 있는 애를 갖다가 4K로 업스케일링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픽셀이 보여야지 정상인 걸 갖다가 픽셀이 보이지 않도록 스무딩 아웃을 하는 거예요. 스무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좋은 화질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16비트로 되어 있는 오디오 음원을 24비트로 업스케일링 하거나 32비트로 업스케일링 하는 경우 44.1kHz로 되어 있는 샘플링 레이트를 갖다가 48이나 96kHz로 업스케일링 하는 거. 이 모두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영상에서 FHD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저품질로 되어 있는 영상,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갑자기 4K라든지 아주 초고 해상도 모니터에다가 띄워 놓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게 부드럽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라고 일종의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건데요. 가상의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음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6비트에 44.1kHz의 CD 품질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와 있거나 SACD라든지 DVD 관련되어 있는 DVD 오디오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이제 그런 매체들에서는 아예 샘플링 자체를 24비트에 96kHz로 만들다든지 32비트에 192kHz로 만들다든지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는 오디오 음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는 오디오 음원들이나 초고 해상도의 소리가 나오고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듣는 음원들은요, 전부 16비트에 44.1kHz예요. 최근에 나와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영상 매체나 FHD 그 영상, 또 4K 영상이 실기 위해서 나온 특수 제작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들이나 24비트에 48kHz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간혹가다 24비트에 96kHz도 있긴 있지만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듣는 음원들은요, 16비트에 44.1kHz 샘플링과 비트 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24비트로 올리거나 48이나 96kHz 샘플 레이트로 올린다고 손친다고 해도 음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음질이 조금 변화돼서 좋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 원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실제 원본 파일하고는 거리가 먼 게 됩니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6비트에 44.1kHz로 되어 있는 CD의 음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세팅을 16비트에 44.1kHz로 해서 듣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퓨어하게 듣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듣고 싶으시면 16비트에서 41kHz로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별도의 컨버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리 그대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소리가 달라지긴 해요. 업스케일링 하면 달라지긴 하지만 그게 원음에 가깝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해 주신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스터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스피커 구매 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거리에 따라 로그로 계산하면 나오는데 공식 말고 그냥 평수만 봤을 때 약 몇 와트가 필요한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30평이면 몇 와트 정도, 1평에 약 몇 와트씩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저도 그 조금 옛날에 렌탈 하시는 분들 좀 만나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몇 평이니까 뭐 몇 킬로와트 시스템이면 돼. 몇 평이니까 몇 백 와트 시스템이면 돼. 몇 평이니까 뭐 어느 정도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스피커의 시스템의 출력을 와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시절이 지났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영상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영상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와트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나와 있는 스피커들은요, 정말 1와트에 뭐 110dB이 넘어가게 출력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 시스템들 있죠? 옛날 시스템들은 1와트예요. 뭐 89dB, 뭐 90dB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1와트인데 옛날 시스템들은 막 90dB이 나왔다면 지금의 1와트는 110dB 나와요. 그러니까 20dB 차이 나요. 스피커 하나가 아주 옛날 스피커와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고효율 스피커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평수 얘기하니까 프로 장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프로 장비에서는 진짜 고효율 스피커로 가면 1와트예요. 20dB까지도 차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저가의 진짜 싸구려 중국제 스피커들, 중국제라고 다 싸구려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은 저렴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나오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저렴한 제품들을 잘못 구매를 하시면 같은 앰프에 물렸는데 소리가 되게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은 중국제여도 되게 고효율로 잘 만든 중국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해외에서도 사실 그런 회사들한테 OEM을 맡기니까. 근데 이제 잘 만든 스피커들은요, 그게 어느 나라제건 관계없이 잘 만든 스피커들, 특히 효율을 많이 높인 스피커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품질의 스피커들은 1와트에 한 100dB 가까이 나와요. 다 100dB 넘거나. 네, 100dB 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애들은 거의 100dB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잘 만든 애들은 막 110, 115dB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트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와트로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찍었던 이 영상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뭐 로그 계산 좀 어렵게 하긴 했지만 와트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소리 크기 편차가 크기 때문에 와트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같은 평수에서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의 지향 각도 봐야 되고요. 어떤 음원을 재생을 할 건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삼는 음악 레벨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스피치용인지 음악을 하는데 이 라이브 음악이 어떤 종류의 라이브 음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영화를 볼 것인지 뭐 다양하잖아요. 행사를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실 시스템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30평, 같은 30평이라도 하이파이용으로서 난 하이파이 음악 들을 건데 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네, 전혀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게 여기서 강연을 할 거다 그러면 또 다른 완전히 강연용 시스템에 가야 되는 거고 여기를 같은 30평이라도 클럽으로 쓸 거다 하면요. 30평의 클럽으로 쓰면요. 뭐 2만 와트, 뭐 3만 와트 정도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네. 10만 와트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네, 많이 때려 넣으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100kW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100kW까지 쓰는 클럽들도 있어요. 30평이어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규원튜브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헤드폰 리뷰는 많이 해주시는데요. 프로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헤드폰 앰프나 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T1 제너레이션 2를 구매하고 한 달째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앰프에 대해 소개할 때 음악에 대해서 마치 와인 평가하는 소믈리에처럼 평가를 해놓은 글들이 많은데요. 어디까지가 뇌피셜이고 어디까지가 객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파이 쪽에서도 신호대 노이즈, 고조파 분석 등, 고조피가 아니라 고조파겠죠? 고조파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결과 차트를 보여주며 앰프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을 알려주려고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있는데요. 프로 쪽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쓴다든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 비싸면 좋겠지요. 저는 파텍 필립 같은 명품 덱, 앰프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 잘 만든 쿼츠 시계 같이 실제로 성능 좋은 덱, 앰프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역시 듣는 안목이 없어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덱, 앰프를 찾다 표류한 사람들에게 등대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찾은 건 벤치마크 덱 3DX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원 튜브 올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긴 글이긴 하네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 쪽에서는요 헤드폰 앰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진 않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헤드폰 앰프 진짜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프로 쪽에서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스피커에 더 큰 음압을 어떻게 그 큰 공간을 채울까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앰프가 헤드폰 앰프 같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앰프가 작아야지 한 500W짜리예요. 예,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한 500W짜리가 제일 작고요. 지금은 뭐 2만 W가 넘어가는 앰프들이 나오거든요. 예, 채널당 막 2만 W 나오는 막 그런 애들이 나와요. 뭐 채널당 10,000W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단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서 헤드폰 앰프 쪽에 관련돼서는 프로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프로 쪽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프로 쪽에서는 일단은 그 단순하게 와트만 잘 해주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요. 주파수 편차를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프로에서 기준을 삼는 주파수 편차는 저음이 많이 나온다든지 고음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걸 보지 않고요.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 고르게 주파수가 똑같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1dB 정도의 편차밖에 안 주도록 아주 정교하게 플랫하게 나오도록 하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인데, 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볼 때에도 로드 임피던스 당 봐요. 그러니까 몇 옴짜리 스피커를 물리고 그 다음에 몇 K톤을 쐈을 때의 기준이냐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보통 1K톤을 쏘고 나서 이제 그 최대 출력을 했을 때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얼마가 나오느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뭐 0,1%냐 0,05%냐 뭐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1K 사인톤을 갖다 놓고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1K 사인톤을 갖다 놓고서 그 피크치를 치는 경우가 프로 오디오 장비에서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피크치는 레드라인 클리핑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 하나 밑에 3dB를 낮춰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은 뭐 0,1%나 0,5%가 나오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게 나와요. 하지만 수치를 나타낼 때는 피크치 최대치에서 보통 한 0,1%냐 0,5%냐 뭐 이런 거를 따지죠. 그러니까 프로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핑 팩터라는 거를 조금 따집니다. 이 댐핑 팩터는 이 드라이버를 얼마큼 잘 컨트롤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음 드라이버가 움직일 때 이 저음 드라이버를 멈춰서야 될 때 잘 멈춰서게 하고, 이 저음 드라이버가 움직여야 될 때 순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봐서 보통 슬루 레이트하고 댐핑 팩터라는 것을 보통 따집니다. 그 댐핑 팩터에 대한 내용은 아마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이 댐핑 팩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앰프를 최근에 이제 프로용 앰프에서는 보통 따지는 게 주파수 편차는 너무 다 평탄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큰 이슈가 생기지가 않고요. 두 번째 많이 보는 것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진짜로 많이 보는 건 이 댐핑 팩터에 대해서 많이 봐요. 예, 댐핑 팩터를 많이 봐서 이 저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앰프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큰 음악, 고음업으로 갔을 때 저음이 되게 퍼지고 이 딱딱딱딱 달라붙는 저음이 재생이 안 돼요. 예. 저 공연장 큰 데들 가서 막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프로용 시스템에서 킥 드럼이 뻑뻑뻑뻑 나올 때 이 킥 소리가 이 귀로 들리지 않고 가슴을 팡팡팡 때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저음 에너지가 와서 사람의 가슴을 퍽퍽 치거든요. 그렇게 칠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야, 이게 댐핑이 좋은데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드라이버가 팍 튀어나왔다가 딱 멈춰주고 하는 그 능력이 좋아야지 그렇게 가슴을 빡빡 때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게 앰프의 댐핑 팩터인데, 이 댐핑 팩터들을 그래서 많이 따지는 편이죠. 그래서 프로 쪽에서 이렇게 따져요. 근데 헤드폰 앰프를 얘기를 하면 프로 쪽에서는 솔직히 헤드폰 앰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도 관심 없어요. 네,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거의 다 콘솔에 직결해서 듣거든요. 헤드폰 단자가 다 있어요.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있고 거기 딱 꼽으면 구동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라이브 상황에서 사용을 하거나 뭐 믹싱 콘솔, 그 레코딩 스튜디오 믹싱 콘솔 사용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녹음 쪽에서는 헤드폰 앰프를 조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녹음에서도 헤드폰을 잘 안 써요. 네, 녹음에서도 어떤 디테일하게 다른 거 확인해야 될 때나 헤드폰을 좀 쓰지 헤드폰을 끼고 믹싱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헤드폰 앰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통 녹음실에서 헤드폰 앰프 쓰는 건 언제 쓰냐면 녹음 부스 안에 들어가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수가 자기 소리를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그때 써요. 근데 그때 쓰는 헤드폰 앰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헤드폰 앰프랑은 달라요. 멀티 채널 헤드폰 앰프인 경우가 많고 이 톡백이라 그래서 이 그 컨트롤 룸하고 녹음 부스하고 차폐가 돼 있거든요. 차음이 돼 있어요. 막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상호 간에 대화하기 편하도록 이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해주는 헤드폰 앰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다른 헤드폰 앰프를 사용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씁니다. 예, 그래서 프로 쪽에서는 헤드폰 앰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가 조금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프로 쪽에서는 덱을 잘 쓰지 않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씁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마이크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오디오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ADC와 DAC가 함께 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죠. 그리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전원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USB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USB에서 나오는 그런 편차들이 다 보정이 되고 에러 컬렉션이라고 하죠. 에러가 있는 거를 다 이제 코렉트 해주는 그 보정을 해주는 기능을 다 내장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써요. USB 케이블이 어떤지 간에 큰 오디오 상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프로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이슬쟁이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목립밴드 믹싱 하실 때 메인, 세컨의 에라를 양쪽으로 같은 양으로 펜을 가르지 않고 레프트 34, 라이트 63 또는 레프트 64, 라이트 34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신디 계열의 EQ를 대부분 만지지 않으셨던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이건 뭐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죠. 신디를 저는 이제 스테레오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건반 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반 악기를 스테레오로 받았는데 이 스테레오가 실제로 되려면 레프트 신호는 완전히 이제 하드 레프트 식량을 레프트 64 완전히 이렇게 꺾어버린 거고요. 라이트 신호도 라이트 64를 꺾어버리면 그냥 피아노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들려요. 대신에 가운데에서 스테레오로 들리는 거죠. 피아노가 가운데 있으면서 스테레오 들리는 거고요. 제가 레프트 34에 라이트 64로 꺾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반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예, 약간 이쪽이 치우쳐서 이렇게 스테레오가 생긴 거예요. 건반이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예. 그리고 세컨 건반은 반대로 이쪽에 있도록 한 거죠.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건반을 연주하게 되면 두 건반이 스테레오상에 들으면 하나는 약간 이쪽에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약간 이쪽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 자체도 스테레오고 얘 자체도 스테레오인 거죠. 예. 요렇게 스테레오, 요렇게 스테레오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반을 가운데 놓지 않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키보드, 2번 키보드 또는 1번 신디, 2번 신디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테레오를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요렇게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답이 되셨겠죠? 두 번째, 이제 신디 계열의 EQ를 대부분 만지지 않으셨을 때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EQ를 만지는 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EQ를 만지면요, 필터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뭐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니까, 디지털 필터 값이 들어가더라도 그 필터 알고리즘 때문에 EQ에 의한 시차가 그 주파수에서 발생해요. 그 주파수에서 시차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페이즈라는 게, 위상이라는 게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상이라는 게 뒤틀어지는 거는 시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그거는 음질에 그렇게 그닥 좋은 효과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EQ를 많이 쓰면 쓸수록 위상이 뒤틀어지면서 음질이 변하게 되는 거죠.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목립밴드에서 연주했던 그 신디사이저의 소리에 굳이 그냥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소리가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건들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는 소스가 별로 음질에 문제가 안 되고 톤 밸런스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 소리 그대로 놔두세요. 네, 그 악기 그대로 놔두세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케스트라에 보면 바이올린 있고, 비올라 있고, 첼로 있고, 콘트라베이스 있고, 플루트 있고, 피콜로 있고,
트럼펫 있고 뭐 바순 있고 뭐 클라리넷 있고 오보에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요 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악기들이 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른데 하나하나 들으면 하나하나 매력적인 소리이긴 하지만 그거를 굳이 EQ를 해서 모든 톤이 다 비슷한 톤으로 나오도록 EQ 작업을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뭐 컨트라 베이스는 그렇게 딥 저음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 위를 받쳐주는 첼로가 있는 거고 그 위를 받쳐주는 다른 소리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합을 이루어서의 좋은 음악이 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밴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신디의 소리건 기타의 소리건 일렉의 소리건 베이스의 소리건 간에 걔네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끼리의 조합으로 어떤 좋은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보드 2대가 연주하는 거기에 EQ를 안 걸은 이유는 걔네가 하고 있는 역할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굳이 다른 음역대하고 충돌나는 게 없어서 제가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악기들과 충돌이 생기거나 톤이 너무 뒤틀어질 경우나 EQ를 쓰지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 악기 톤 그대로를 가급적 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EQ를 걸지 않았습니다. 네. 글레고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믹서와 마이크 사이 어울리는 조합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쓰고 있는 믹서는 야마하 DM1000이고 마이크는 제나이저 MKE2PC입니다. 믹서의 아날로그 게인을 거의 끝까지 올려야 적절히 쓸만한 레벨로 잡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 마이크 저항이나 믹서의 출력 등 객관적 수치로 적절한 조합을 계산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 자체가 지금 MKE2PC가 제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스펙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게 핀 마이크네요. 그리고 핀 마이크고 감도가 굉장히 낮은 핀 마이크입니다. 지금 감도를 보게 되니까 5mV per pascal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압력에 따라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볼테이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저감도 마이크입니다. 이 저감도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 저감도 마이크들의 장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음압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스펙에 보게 되면 맥스 SPL 견딜 수 있는 이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42dB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 굉장히 큰 음압을 견딜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뭐 드럼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감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주변의 소리는 잘 잡지만 좀 멀리 있는 소리들에는 조금 둔감하게 잡혀요. 그건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장점들을 갖다가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저감도 마이크를 사용을 했을 때는요,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사실상 앰프에서 프리앰프죠. 프리앰프에서 콘솔의 프리앰프에서 굉장히 높게 올려야 됩니다. 거의 끝까지 다 올려야지만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요. 이거는 콘솔하고 마이크의 궁합 문제가 아니고요. 마이크 자체가 워낙 저감도 마이크다 보니까 콘솔에서 많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콘솔을 쓰더라도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솔이 보통 60dB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프리앰프에서 맥시멈으로. 60dB의 게인을 얻을 수가 있는데 60dB 게인에서 콘솔에 따라서 이게 뭐 56dB이냐 아니면 63dB이냐 좀 좋은 애들이 66dB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차이만 있을 뿐 이거는 콘솔하고 마이크의 궁합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시는 핀 마이크가 너무 저감도 마이크여서 그래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이게 사실 문제될 건 전혀 없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감도가 조금 높은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감도가 조금 높은 마이크로 변경하셔서 해서 일반적인 컨덴서 마이크가 보통 한 10에서 20mV 또는 감도가 한 30mV까지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mV는 솔직히 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한 10에서 15 또는 20mV 정도까지 감도가 올라가 있는 애를 사용을 하게 되면 콘솔에 되게 조금 여유 있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 또는 제품에 대한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